부동산 교육은 랜드프로. 안녕하세요. 랜드프로 아나운서 연호진입니다. 여러분께서는 경매가 진행되는 이유와 경매 종류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부동산 경매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아닐까 싶은데요. 회가 거듭될수록 멋있어지시는 우리 이영욱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부동산 경매가 진행되는 이유는 사려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경쟁 심리 때문에 진행되는 거 아닐까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 입찰자 입장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부동산 경매라는 게 입찰자들한테 재테크 수단으로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어떤 부동산에 관련돼서 돈 관계이죠. 채권과 채무 관계를 법적으로 우리 법원에서 진행을 하게끔 하는 시스템이고 우리 재테크 응찰자들을 위한 시스템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활용하는 것 뿐이죠. 네, 그렇군요. 법원 경매라는 제도 한마디로 어떤 건가요? 제가 수업 시간이라든지 또는 응찰하시는 분한테 말씀을 여러 번 드리긴 하는데 어떤 사람이 돈을 빌릴 때는 담보라는 거를 잡고 빌려주기도 하고 또는 신뢰관계에 의해서 차용증 등을 쓰고 빌려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찌했던 간에 법적으로 채권 채무가 해결이 안 되고 있으니까 사적인 관계에서 그러면 법원에서 위탁해서 법원이 진행을 하는 시스템이 되겠죠. 네. 경매 신청자에 따라 경매의 종류가 다르다는데 네. 어떻게 다른가요? 혹시 임의 경매 또는 강제 경매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들어봤습니다. 들어봤죠. 이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우리 경매에 있어서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나운서님께서 5억 원의 어떤 아파트를 구입을 하시려고 하는데 지금 돈이 2억밖에 없다, 3억밖에 없다 하면 그 돈을 어디선가는 빌려와야겠죠. 제일 많이 가시는 데가 어디신가요? 일단 은행이 아닐까요? 그렇죠. 그러면 은행은 우리 아나운서님을 믿고 빌려줄까요? 아니면 어떤 장치를 해둘까요? 아무래도 어떤 장치를 해두겠죠. 맞습니다. 네. 거기서부터 경매가 시작되는 거라고 판단하시면 되고요. 은행에서는 근저당권이라고 하는 담보 장치를 심어 놓고 그 근저당권에 의해서 이분이 채무를 변제를 못할 경우 원금과 이자를 갚지 못할 경우에는 은행은 법원을 놓고 해서 담보를 임의 경매라는 형태로 경매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담보를 설정을 안 하고 만약에 아나운서님께서 저한테 차용증 등으로 썼으면 우리 둘 간의 채권 채무가 존재한다는 걸 누군가가 인정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법원이 그걸 인정해줘서 즉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소송을 거친 판결이라고 합니다. 그 부분을 강제 경매. 그래서 크게는 법원 경매는 담보권에 의한 임의 경매와 또는 차용증 등에 의한 판결로서 나오는 강제 경매. 이 두 가지가 법원 경매의 주 카테고리가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임의 경매와 강제 경매, 네, 두 가지의 차이점에 대해서 명확히 아시겠죠? 흔히들 저희가 우스갯소리로 말하기로 은행이 집을 사줬다고 하는데 결코 은행이 그냥 집을 사주지는 않습니다. 근저당권과 가압류, 이것만은 기억하자, 이런 것이 있다면요? 네. 일단 근저당권 가압류 이것만 들어도 조금 경매가 어려운 건가? 그냥 매매가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정말 간단합니다. 우리가 경매라고 하는 거는 그냥 민간에서 발전된 시스템이 아니고 민사집행법이라고 해서 수십 년간 발전이 되어 왔던 거예요. 2002년도부터. 그래서 우리 초보자들이 여기까지만 알면 좋겠다 하는 부분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우리가 어떤 부동산의 권리를 보려면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짧게는 등기부 등본 예전 말로 네네. 그걸 보게 되는데 이 부동산에 있는 권리에서 어떤 권리 밑으로는 다 없어집니다라고 하는 게 바로 소멸주의를 말하는 건데 그 권리의 기준이 말소 기준 권리라고 하는 거예요. 말소 기준 권리. 그렇죠. 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네네. 네, 물론 법적인 용어는 아니지만 그래서 근저당권하고 가압류가 중요한 이유는 말소 기준 권리의 대부분이 근저당권과 가압류다. 그 부분 일단 체크를 하셔서 그 권리 밑으로는 다 없어집니다라는 거 한 가지.
또 한 가지, 우리가 실거주가 아니라 투자용으로 임대차를 주게 되면 임차인이라는 또 다른 채권자가 생겨요. 임차인이 채권자, 임차인이 무슨 채권자지? 채무자 아니야? 갑이 아니고 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계약이 만료되면 임차인은 집주인한테 돈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예요. 그렇죠? 입장이 바뀌게 되는군요. 그렇죠. 네. 그렇지만 임차인입니다라는 게 등기부에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안 나오죠. 안 나와요. 네. 그래서 임차인도 채권자, 건조당권자도 채권자, 가압류자도 채권자, 다 통틀어 채권자인데, 과연 그 임차인이라는 그 권리상의 순위가 어디에 들어가냐에 따라서 자기의 보증금을 100% 다 받을 수도 있고 반만 받을 수도 있고 전혀 못 받은 채로 새로운 낙찰자한테 집을 비워줘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내용을 우리는 권리 분석이라고 하고, 그 판단하는 가름에 있어서 건조당권, 가압류 각각의 날짜들, 그 다음에 임차인의 전입일, 확정일자,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가면 권리 분석이 굉장히 쉬워지고, 한 2, 3주 정도만 하더라도 전체적인 윤곽이 여러분들한테 잡힐 수 있습니다. 네. 오늘 해주신 말씀은 제가 이렇게 가만히 들어보니까 꼭 부동산 경매나 어떤 부동산 투자에 대한 관심이 없으신 분들이라도 실생활에 굉장히 유익하고 꼭 필요한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세상에 또 영원한 값은 있을 수가 없네요, 교수님. 그렇죠. 네. 네, 경매가 진행되는 이유와 경매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정말 실생활에 유익하게 활용될 수 있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또 오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배우고 투자하면 실패하지 않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저희는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